지금 상황에 금리를 조금 싸게 준다고 해서 무리하게 대출받아서 높은 집값을 사는 건 의미가 없다. 지난해 우리가 그걸 경험했단 말이에요. 특례보금자리론 그 조금 금리 싸다고 해서 대출받아서 가격을 비싼 거 샀어요. 근데 가격이 떨어지고 있네. 이거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당장 뭐 금리 조금 싸줄게라보다 자산 가격 자체를 싸게 사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 근데 그런 시기가 지금 오고 있는데 대출 빨리 받아서 높은 집값에 사? 이건 아니라는 거죠. 집을 살 때 대출을 안 받는 건 불가능해요. 대출을 받아야 돼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대출 받는 자체가 문제가 아니고 대출 받아서 높은 가격에 집을 사는 게 문제라고. 가격이 떨어졌는데 대출 아무리 많이 받아도 그거 걱정됩니까? 안 걱정돼요. 금리가 아무리 싸도요. 대출을 많이 받아서 집값을 높게 사면 항상 걱정해요. 집값 떨어질까 봐 노심초사하고. 그런데 아무리 금리 높게 대출 받아도 가격을 싸게 샀다. 그럼 뭐가 걱정입니까? 가격은 계속 오르고. 같이 가격이 떨어져도 누군가 많이 사기 시작하는 시점이 있고 누군가가 사지 않는 시점이라는 거죠. 근데 충분히 떨어졌다고 생각하면 계속 수요가 들어와요. 그러면서 거래량이 추세적으로 증가합니다. 남들이 보지 않는 걸 봐야죠. 그게 거래량입니다. 투자를 하고 싶은데 아파트 가격이 일단 너무 많이 올랐고 규제가 많아요. 근데 투자는 하고 싶어요. 그럼 어디로 가야 될까요? 제가 추천해주고 싶은 아파트 한번 찍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목해야 될 곳 여기 들어갑니다. 아직은 기회가 남아 있습니다. 떨어지면 기회입니다. 그걸 두려워하지 말고요. 기회를 잡아야 됩니다. 예, 안녕하세요. 경제원탑 구독자 여러분, 광순의 복덕방 이광수입니다. 오래간만에 찾아뵙네요. 다시 뵙게 돼서 반갑고요. 요즘 또 부동산 시장이 좀 혼란스럽고 여러 가지 혼동스러운데 여러분들한테 도움을 드리고자 다시 나왔습니다. 몇 달 전까지만 해도 집값이 다시 반등한다고 했지만 최근 들어 9주 연속으로 집값이 하락하고 있다는 기사가 나오고 있는데요. 드디어 집값 바닥이 찾아온 걸까요? 최근에 동향을 좀 아실 필요가 있는데요. 막 지수 얘기하니까 사실 복잡하죠. 그래서 단순하게 한번 말씀드릴게요. 집값의 현재 상황이 어떻고 동향이 어땠는지. 사실 2022년도 5월 달부터 아파트 가격이 하락하기 시작했고요. 2023년 1월까지 하락했어요. 보합세를 유지하다가 지난해 한 5, 6월부터 다시 가격이 오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수준이었냐면 20억짜리 아파트가 15억에서 16억까지 빠졌었어요. 빠질 땐. 그러다가 다시 회복할 때는 19억까지 다시 올랐거든요. 그래서 이게 한 지난해 10월까지 그렇게 좀 빠른 회복세를 보였죠. 상승세를 보이다가 그 이후로 다시 좀 빠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19억으로 올랐던 아파트가 18억 정도로 하락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하락한 거는 예를 들어서 한 1년 전 하락한 보다는 하락폭이 적은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또한 이제 거래량이 중요한데요. 서울 아파트 매매 거래량을 보면 가격이 하락할 때 1000건 밑으로 줄어들었었어요. 그러다가 지난해 한 7, 8월, 9월 이럴 때 3,500건 이상으로 월별 그렇게 증가합니다. 그러다가 지난해 12월에 1,800건을 기록했고 제가 볼 때 올해 1월에는 한 1,000건을 겨우 넘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가격의 하락은 그렇게 아직까지는 크지 않은 상황인데 그보다 빨리 거래량은 감소하고 있다. 이렇게 시장을 여러분들이 판단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제가 계속 강조하지만 사실은 거래량이 자산 시장을 판단하는 데 가장 중요한 지표예요. 왜냐하면 자산은 결국 가격은 누가 움직이느냐? 수요자들이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거래량은 수요를 측정하기에 가장 중요한 지표거든요. 예를 들어서 거래량이 증가하면 어떤 신호냐면 수요가 많다는, 쉽게 말해서 집을 살 사람들이 많아진다는 의미고 반대로 거래량이 줄어든다는 의미는 수요가 감소한다는 의미죠. 그래서 지금 시장의 가장 큰, 한국 부동산 시장의 가장 큰 우려 내지 변동의 이유는 수요가 줄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근거는 뭐냐? 거래량이 이렇게 급격하게 감소하고 있다는 건 쉽게 말해서 집을 살 사람들이 많이 없다. 이게 사실은 한국의 집값을 저희가 전망할 때 중요한 기준이고 그렇기 때문에 가격 하락폭이 더 커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거래량 추세를 좀 의미 있게 보시는 게 중요합니다.
집값이 장기간 하락하고 있으나 여전히 집값이 비싸다고 말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요. 현재 집값이 과연 적정 집값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여러분들이 꼭 전제하셔야 될 건 한국의 부동산 시장이 투자화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투자화돼 있기 때문에 부동산의 적정 가격이라는 건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사용할 때만 사용 가치라든지 여러 가지를 판단해서 적정 가치를 산출해낼 수 있지만, 그러니까 주식으로 한번 비교해 보시죠.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가 얼마가 적정 가격입니까? 물론 애널리스트들이 어떤 가격을 산정하지만 그거 잘 보시면 삼성전자 주가가 자기의 목표 주가를 오르잖아요. 그럼 그 목표 주가 올라가요. 그렇다고 해서 그거 올라갔다고 해서 팔자 이런 사람들이 많지 않거든요. 그 이유는 뭐냐면 투자 자산의 속성은 이게 적정한 가격을 산출하기가 사실 어렵고 항상 변한다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가격을 결정하는 건 결국 수요와 공급이 만나는 겁니다. 그래서 시장 가격을 결정하는 건데, 예를 들어서 막 시장에 아파트가 막 넘쳐나고 그다음에 수요가 없어요. 그러면 적정 가격은 훨씬 더 떨어져야겠죠. 반대로 집은 많이 없는데 수요가 많아진다. 그러면 이제 가격이 오르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적정 가격에 대한 틀을 보시는 것보다 가격은 항상 변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지는 게 중요하고, 그 가격은 수요와 공급을 통해서 결국 결정된다. 이런 관점으로 보시는 게 되게 중요해 보입니다. 최근에 우리나라의 합계 출산율이 0.7%까지 떨어졌다. 이런 통계가 나왔습니다. 이렇게 급격한 인구 감소가 예상되는데 부동산 가격에는 대체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셔야 될 게, 최근에 가격이 많이 빠지면 아주 공통적으로 나오는 말들이 있어요. 뭐냐면 인구 감소, 저출산이에요. 그래서 집을 살 사람들이 없다라는 거죠. 이거 진짜 제가 드릴 말씀이 많은데 한번 생각해 보시죠. 제가 이제 부동산 시장이 투자화돼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주식시장에서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인구가 감소해서 한국의 주식시장은 안 좋을 거예요. 라고 얘기하면 여러분들 웃으실 거예요? 아니면 고개를 끄덕이실 거예요? 웃죠. 당연히. 인구가 감소해서 삼성전자를 주가가 빠진다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지금 한국의 부동산 시장이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투자로 두 채, 세 채, 네 채 사면 인구가 아무리 줄어도요, 사실은 가격이 안 빠질 수 있다는 거야. 그래서 일단은 여러분들이 너무 출산율이 떨어진다, 인구 감소에 대해서 너무 우려하지 마시라. 또 하나 제가 이걸 왜 강조하냐면, 장기 예측은 사실은 불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가 일단 출산율이 0.7명이라고 해요. 1.2명이나 1.5명에서 떨어진 거잖아요. 그런데 0.7명에서 과연 여기서 0.3명까지 떨어질까요? 저는 불가능해 보입니다. 쉽게 말해서 바닥에 왔다고 봐요. 예를 들어서 출산율만 따지면. 근데 이건 저도 이거 확신 못하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미래 예측은, 너무 장기 예측은 할 수 없는 겁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이 뭐냐면 We are all dead in the long run. 이거 자막에 딱 넣어주세요. 장기에 모두 죽고 없는데 왜 장기 걱정을 하냐고요. 이거 케인즈가 한 말이에요. 무주택자분들이 내가 살고 싶으신 집이 있었어요. 근데 그 집값이 엄청 빠져서 내 예산으로 딱 맞고 내가 기다리던 가격이 왔어요. 그래서 이제 집에 들어가서 부부가 만나셔서 남편분하고 아내분이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분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남편한테. 여보, 우리 그 집값 사고 싶었잖아. 근데 이제 우리 그 원하던 가격이 왔어. 어떻게 해야 되지? 근데 거기다 대고 남편분이 저출산인데 지금 집을 살 때야? 인구 감소하는데 사야 돼? 이런 얘기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10년 전에 똑같다니까요. 10년 전에 집값이 엄청 빠지고 이랬을 때, 집 빠질 때 집 사자고 그런 사람, 그리고 집 사지 말아야 된다고 하는 사람들이 사실은 또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때는 집값 빠지니까 대부분 집을 사지 말아야 되는 사람이 많죠. 근데 그때 근거가 뭐였냐면 인구 감소하고 이런 얘기 때문에 집 사지 말자는 얘기가 훨씬 많았다고요. 저성장으로 갈 거다. 근데 결과는 어떻습니까? 10년 동안 집값이 2배 올랐어요. 그동안 계속 인구 증가율은 감소했다고요. 그런 차원에서 여러분들이 너무 장기 전망하시지 마시고, 아파트 가격 떨어지면 내 집만에 한다, 이런 생각 가지시고, 또 하나 뭐냐면 투자화되어 있다는 생각을 꼭 염두에 두셔라. 그래서 인구가 감소해도 삼성전자 주식은 오를 수 있고요. 인구가 감소해도 서울 아파트 가격은 오를 수 있다는 겁니다. 갈수록 서울 수도권으로의 인구 집중 현상은 심해지고 있는데, 이런 수도권 집중 현상은 집값에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상대적으로 불가피하죠. 사실은 저성장이라든지 아니면 인구가 감소할 때는 지역의 차별이 커지고 그다음에 집중화 현상이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수도권에 인구가 많이 몰릴 수가 있고 집중화될 수 있는데요. 이건 또 가격하고도 다른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될 게 뭐냐면, 좋은 아파트와 그리고 투자가 좋은, 즉 쉽게 말해서 가격이 오르는 아파트는 다른 차원의 접근이에요.
무슨 말씀이냐면 서울의 아파트 좋습니다. 근데 이 좋은 거하고 서울의 아파트 가격이 오를 거라는 거는 다른 차원이라고요. 이걸 혼동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주식시장도 똑같아요. 삼성전자 회사 좋습니까? 좋죠. 엄청 좋죠. 글로벌하게도 알아줘요. 제가 최근에 미국 갔다 왔는데 예를 들면 나 삼성전자 다닙니다. 이러면 미국 사람들도 너 좋은 회사 다니구나 인정해 준다고요. 근데 좋은 주식입니까? 이건 좀 의문의 여지가 있어요. 좋은 주식의 기준하고 좋은 회사하고는 다른 개념이에요. 근데 이거는 부동산 시장에서 여러분들은 완전 혼동해요. 그거 살기 좋은 동네야. 거기 인구가 많아서 좋은 동네야. 아파트야. 그거하고 가격이 오를 거라는 건 다른 차원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모두 다 지역 차별화, 서울 집중 현상 해서 서울의 집값이 안 떨어지고 계속 높은 수준이에요. 그럼 이거 가격 오르겠습니까? 안 올라요. 좋은 그냥 난 아파트 돈 많아서 좋은 아파트 그냥 살래. 그러면 사세요. 근데 나는 내 집 마련하는데도 좀 양호하지만 그래도 가격이 오를 아파트를 찾고 싶어. 그런 관점을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관점에서는 지역차별화, 집중현상 이럴 필요 없다. 예를 들어 볼까요? 경기도의 동탄 이런데 개발되기 전에 누가 보기는 한 지역입니까? 근데요, 지금 서울의 일부 지역보다도 훨씬 비싼 지역이 됐어요. 그럼 예전처럼 서울 집중해서 서울만 샀다면 그거 못 받잖아요. 바뀔 수 있다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이 고정관념을 버리는 게 중요합니다. 좋은 게 투자로 좋은 대상인가, 내 집 마련으로 좋은 대상인가는 좀 다른 차원이다. 그래서 강남의 아파트 좋은 거 누가 모릅니까? 그래서 강남 아파트가 가격이 계속 오를 거다라는 거하고는 다른다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그거를 여러분들이 꼭 생각하시는 게 중요해요. 정부에서 특례보금자리론, 신생아 특례대출,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등 여러 가지 정책을 내놓고 있는데요. 이런 정책들로 인해서 집값이 다시 오르진 않을까요? 지금 한국의 가장 큰 문제는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수요가 없어요. 여기서 수요에 대한 전제가 다시 또 필요해요. 뭐냐면 수요는 살고 싶은 수요가 아니에요. 살 수 있는가라는 수요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내가 아파트 사고 싶죠. 다들 사고 싶잖아요. 근데 살 수 있습니까?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시장을 판단할 때는 구매하고 싶은 욕구를 수요로 하는 게 아니라 구매 가능한 수요에 대해서 고민해야 돼요. 그런 수요가 있어야 가격도 오르고 시장이 예를 들어서 변화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전제했듯이 한국의 지금 부동산 시장의 가격이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쉽게 말해서 사고 싶은 사람은 많지만 살 수 있는 사람들이 없어요. 그러면 시장이 어떻게 돼야 되냐면 이 살 수 있는 사람들이 많아지려면 갑자기 돈을 벌거나 혹은 대출을 누군가 많이 해줘서 그죠? 미래 수요가 지금 사거나 원래는 한 5년 후에 사려고 했는데 대출 지금 해준다니까 지금 사야지 이런 수요가 나와야 돼요. 그래서 지금 그런 대출이 나오는 겁니다. 안타깝지만 살 수 있는 사람이 없어. 이 높은 가격에. 그러니까 가격을 떨어뜨릴 생각은 안 하고 대출을 해줘서 그래도 사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일부 사기는 하잖아요. 여기서 중요한 전제가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계속 들어온다면 가격은 올라가겠죠. 근데 불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신생아 대출 한도 있죠. 27조 원, 30조 원. 특례보금자리론 한도 있었죠. 그 한도 다 차니까 수요가 확 줄잖아요. 계속 대출해 준다면 계속 오를 거예요. 지금 특례보금자리론 대출 받아서 가격 막 오를 때 또 그 대출 받아서 산 분들이 금리는 싸지만 지금 그 가격이 다시 떨어지니까 열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는 사실 이게 지속 가능성도 없고 일시적으로 끝날 거라는 거죠. 여러분 1년만 사실 거예요? 아니잖아요. 저희가 길게 보실 거면 과연 그 대출이 지속될 수 있느냐를 물어보셔야죠. 일시적으로 대출해서 시장에 변동이 일어난다고 이제 앞으로 가격 계속 오를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은 진짜 화나죠. 그런 차원에서 이제 시장을 판단하셨으면 좋겠다는 점을 꼭 말씀드리고요. 그 기본적인 전제가 있어요. 물론 대출을 계속 해줄 수 있다고요. 근데 우리나라 가계부채가요, 지금 GDP의 108%가 넘어서고 있다는 겁니다. 다들 지금 빚이 엄청 많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어떻게 대출 받아서 더 집을 삽니까? 그러니까 한 가지만 남은 거예요. 수요가 증가하려면 유효 수요가 없으니까. 가격이 떨어지면 돼요. 가격이 떨어지면 이제 살 수 있는 사람들이 늘어나잖아요. 그래서 가격이 떨어지면 유효 수요자가 늘어나고 그렇게 되면 가격이 다시 반등하게 된다. 그래서 우리가 그 시점을 기다리는 거예요. 내가 살 수 있는 가격이 되는지가 제일 중요하다는 말씀이실까요? 그렇죠. 여러분 그게 뻔한 소리를 하고 있어. 근데 이게 정답이라고요. 정답은 뻔한 데에 정답이 있습니다. 시험 보시는데 이건 정답인데 이거 뻔하네? 그래서 다른 거 찍으실 거예요? 아니잖아요.
지금 시장에서 중요한 건 언제가 회복할 수 있고 가격이 오를 수 있냐면 가격이 떨어져야 돼요. 그게 전제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가격의 변화를 가장 관심 있게 보는 겁니다. 가격이 떨어지면요, 다시 수요가 들어올 거고, 그리고 가격이 그럼 다시 그때부터 오르기 시작할 거예요. 그래서 충분히 가격이 떨어질 때를 저희는 기다리면 되는 겁니다. 만약 지금 상황에서 집값이 반등하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할까요? 그러니까 저희가 일반적인 상황을 가정해야 하잖아요. 제가 갑자기 여기서 전쟁 날 겁니다. 아니면 막 조선족 분들이 엄청나게 오실 거예요. 이런 가정을 들으면 여러분 웃으실 거잖아요. 예를 들면 정부가 주택가격 떨어지면 엄청나게 규제 완화책을 해요. 근데 근원적인 한계가 있다고요. 재건축, 재개발 규제를 아무리 풀어도요, 살 사람이 없다고요. 살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이. 물론 이러면 돼요. 돈이 엄청 많은 사람들이 사면 돼. 근데 최근에 흥미로운 변화는 돈이 있고 집이 많은 사람들은 집을 팔기 시작했어요. 부동산에 별로 관심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강남 아파트를 3-4채 갖고 있는데 생각해 보세요. 재건축 규제 완화됐다고 사장님 한 채 더 사시오. 그러면 사실 거예요? 안 사요. 그래서 최근에 9년 초과하고 10년 이상에서 집을 보유한 분들의 매도 물량이 증가하고 있고, 다주택자가 시장에 매물을 내놓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자들은 쉽게 말해서 집을 지금 안 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결국에는 집이 없는 사람들이 사줘야 되는데, 집이 없는 사람들은 뭐가 문제다? 능력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대출 타겟이 누구예요? 돈이 없는 사람한테 대출해줘요. 그러니까 충격적이지. 제가 화 납니까? 안 납니까? 아, 이렇게 해주라고 그러면 대출을 돈 있는 사람한테만 해줘. 집 사라고. 그럼 사겠냐고요. 반대로 생각하셔야 돼, 항상. 여러분들이 나 돈 많아. 너무 많아. 근데 정부에서 대출해 준대. 아, 그럼 빨리 받아갖고 집 사야지? 여러분 그러실 거예요? 아니요. 이런 대출해 줄 때 항상 마음이 조급하고, 항상 그 홈페이지 막 들어가고 싶고, 그런 분들은 누구다? 집 없고, 상대적으로 자금이 안 되시는 분들이 그런 데만 관심 받아요. 그래서 무리한 대출을 받아서 높은 집값을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중요한 건 대출이 아니고 그 집의 가격이고 내가 살 수 있는 능력을 고민하시는 거예요. 자꾸 금리 낮춰준다고 하는데 한번 저희가 생각해보죠. 5억 대출 받아요. 지금 창구에서 대출 받으면 3% 4%대 받아요. 그럼 5억이라면 뭐 한 1년에 2천만 원이잖아요. 뭐 4%라고 하고 2천만 원이면 한 달에 뭐 180만 원 나가요. 근데 정부에서 해준다는 게 지금 예를 들어 신상화 대출 한 2%라고 그래요. 2%포인트가 차이 나죠. 그러면 한 반이 주는 거예요. 그럼 90만 원이 줄잖아요. 그럼 한 달에서 90만 원이 세이브 돼요. 그럼 1년에 얼마입니까? 1,000만 원 정도 되죠. 그럼 1년에 1,000만 원 정도 되면 1억 모으려면 얼마나 됩니까? 그러면 한 8년, 10년 걸려야 되잖아요. 그런데 조금만 기다리면 1억 떨어지는데? 그러면 지금 10억을 2% 대출 받아서 사실 거예요? 조금 기다려서 9억이나 8억을 대출 4% 받아서 사실 거예요. 1억 벌려면 여기는 10년 걸리고 여긴 바로 1억 벌었다고요. 예를 들면. 근데 우리는 그 90만 원을 예를 들어서 하려고 빨리 대출 받아서 사야지? 이 생각이에요. 만약에 진짜 그러니까 불확실성은 있죠. 이거는 확실해. 근데 집값은 안 떨어지는 건 불확실성해. 그 대신 기대 수익을 하면 사실은 여기가 훨씬 더 유리해요. 여러분들 지금 그리고 시장 상황을 보면. 그래서 우리가 이런 뭐 고민도 하고 하는 거 아닙니까? 금리가 높을 때 이제 정기 예금을 은행이 이제 돈을 버는 구조를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데 생각해 보세요. 은행은 예를 들어서 우리가 1,000만 원을 할 때 1년 동안 4%를 준다고 해요. 근데 우리가 1,000만 원을 대출 받으면 이 금리가 4%라고 그래요. 이거 똑같습니까? 다르죠. 왜요? 이 4%는 1년 후에 줘요. 1년이 지나야 돼요. 근데 4%는 매달 내야 돼요. 이 차이라고요. 시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고민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모든 투자는 시간에 대한 관념이 필요해요. 그래서 이 시간을 고려하면 당장 뭐 금리 조금 싸줄게라보다 자산 가격 자체를 싸게 사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고요. 근데 그런 시기가 지금 오고 있는데 대출 조금 싸게 해줄게 해서 빨리 받아서 높은 집값에 사? 이건 아니라는 거다. 아니라는 생각이 전 너무 많이 들어요. 지난해 우리가 그걸 경험했단 말이에요. 특례보금자리론 그 조금 금리 싸다고 해서 대출 받아서 가격을 비싼 걸 샀어요. 근데 가격이 떨어지고 있네. 이거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합리적인 선택을 여러분들이 하셨으면 좋겠다. 이거는 지금 상황에 금리를 조금 싸게 준다고 해서 무리하게 대출 받아서 높은 집값을 사는 건 의미가 없다. 그러니까 이거는 불가피해요. 대한민국이고 전 세계 어디고 집을 살 때 대출을 안 받는 건 불가능해요. 대출을 받아야 돼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대출 받는 자체가 문제가 아니고 대출 받아서 높은 가격에 집을 사는 게 문제라고요.
가격이 올랐을 때. 가격이 떨어졌는데 대출 아무리 많이 받아도 그거 걱정됩니까? 안 걱정돼요. 이렇게 하시라고요. 금리가 아무리 싸도요, 대출을 많이 받아서 높게 집값을 높게 사면 항상 걱정해요. 그렇잖아요. 집값 떨어질까 봐 노심초사하고. 그런데 대출을 아무리 금리 높게 대출 받아도 가격을 싸게 샀다. 그건 뭐가 걱정입니까? 가격은 계속 오르는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격에 더 관심을 가지시라. 금리가 중요한 게 아니다. 그리고 가격이 떨어졌을 때 최대한 열심히 대출 받으셔서 그때 받으시면 돼요. 금리 상관 안 하시고. 그래서 사시면 된다. 집을 더 싼 값에 사고 싶은 마음이 크다 보니까 계속 이렇게 집값에 신경을 쓰이게 되는 것 같은데 말씀대로라면 지금은 관망할 시기인가요? 그렇죠. 관망이란 말이 지켜본다는 의미인데 사실 좀 다르죠. 그러니까 뭐냐면 계획 시 지켜봐야죠. 저는 어떤 기다림이 의미 있다고 보냐면 예를 들어서 약속을 했는데 2시에 만나기로 했는데 예를 들어서 1시 30분에 도착했어요. 그러면 그 기다림이 그렇게 막 힘들거나 이렇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만날 시간은 없는데 기다려. 이거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그러니까 언제 올지도 모르지만 뭔가 대상, 내가 기다리는 대상을 명확히 하시라고요. 뭘 기다리는지. 지금은 그런 시점이다. 그러니까 기다리시는데 내가 뭘 기다리고 있지? 어떤 집값이 떨어지길 원하고 있지? 이런 것들을 구체적이어야 돼요. 제가 어떤 비유를 많이 드리냐면 사자가 사냥하는 비유를 많이 드려요. 사자는 하루에 거의 18시간, 20시간을 잡니다. 그래서 이제 배고프면 일어나요. 일어나서 어슬렁어슬렁해서 그냥 한 곳에 또 누워있어요. 계속 지켜봐. 그런데 그곳이 어디다? 예를 들어서 영양대가 지나가는 곳이에요. 그러다가 갑자기 일어나서 달려서 영양을 잡아먹는데 어떤 영양을 잡아먹는지 아세요? 앞에 가서 힘 센 놈 잡아먹습니까? 그럼 죽어요, 사자. 뒤에서요, 다리 쩔뚝이는 애, 어린애들, 이런 거 잡아먹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게 하시라. 자, 내가 관심 있는 거 계속 지켜봐요. 그 중에서 누구다? 가격 많이 떨어진 거. 그러니까 그런 시점을 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사자의 사냥법처럼 구체적이어야 되고 기다릴 용기를 가지고 그래서 기다린 다음에 그게 오면 최선을 다한다. 최선을 다하는 게 뭐예요? 대출 막 영끌을 하지 마시고 내가 할 수 있는 어쨌든 합리적으로 갚을 수 있는 대출에서 최선을 다해서 그죠? 최선을 다해서 가격이 많이 빠진 걸 내지 말한다. 이러는 거예요. 좋죠. 사자의 사냥법.